보통 기준금리라고 부르죠. 예. 페드에도 마찬가지로 그걸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EFFR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Effective Federal Funds Rate, 보통 이제 EFFR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한국은행이 단기금리를 올리듯이 페드도 단기금리를 올리는데요. 올해 대략 한 3회에서 많게 생각하는 쪽은 뭐 4회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건 정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최소한 뭐 3회 정도는 할 것 같은, 현재 이제 언론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드가 인상하는 금리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초단기 금리예요. 그래서 이 초단기 금리라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금리를 얘기할 때 이게 1년짜리에 대한 금리냐, 뭐 2년짜리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만기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초단기 금리라는 거는 하루짜리라는 거죠. 뭐 보통 이게 오버나잇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짜리 금리를 얼마로 페드가 이제 올릴 것이냐, 그리고 몇 번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요 금리를 페드가 인상할 때는 이게 그냥 무턱대고 페드가 오늘부터 0.25로 하세요라기보다도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페드는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 시장을 말 그대로 페더럴 펀즈 마켓 이렇게 부릅니다. 이 페더럴 펀즈 마켓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페드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단기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게 재밌는 게, 금융위기, Great Financial Crisis라고 그러죠. GFC 이전하고 이후에 변화가 생겼어요. 요게 그러니까 2008년 대략 10월 이전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원래 이 페더럴 펀드 마켓 요거는 뭐냐면은 누가 거래하는 거냐면 은행끼리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JP 모건이 있고 웰스파고라는 큰 은행이 있는데, 뭐 대출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이 영업을 했을 텐데요. GFC 이전,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 지급 준비금의 규모가 굉장히 적었어요. 지금의 뭐 10분의 1, 9분의 1 뭐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적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이 영업하다 보면은 이 페드에서 정한 그 지급 준비금 너는 몇 퍼센트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은행은 지급 준비금을 되도록이면 안 갖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은 지급 준비금은 이자가 안 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비용인 거죠. 지급 준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은행으로서는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지급 준비금을 연준이 원하는 가장 딱 맞추면은 제일 좋은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의 버퍼를 두고서 지급준비금 규모를 관리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은행은 막 하다 보면은 하루 끝났을 때쯤 보면은 뭐 5시쯤 이제 총 정산한다고 생각했을 때요, 지급준비금이 남는 은행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행은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은행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부족한 은행이 남는 은행한테 우리한테 뭐 1억 달러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내일 갚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나라에선 뭐 이게 흔히 말하는 콜 시장이라고 부르는 그쪽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전 GFC 금융위기 이전에는 여기서 국내라고 한 거는 미국 국내죠. 미국 국내 은행 간의 지급준비금 거래를 위한 시장이었어요, 이 페드 펀드 마켓이. 그런데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요, GFC 이후에는 미국의 국내 은행, 뭐 JP 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같은 기업들이, 그런 은행들이 이 페드 펀드 마켓에서는 거래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달라진 점이고, 오늘의 사실 주제이기도 합니다. 페드가 앞으로 올해 한 뭐 서너 번 이 EFFR을 올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EFFR이라는 게 뭐냐? 과연 우리나라의 콜 시장 같은 콜금리 같은 거냐? 아니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띈 그런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가보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금 페드 펀드 마켓은 자금이 남는 과잉 은행이 자금이 부족한 은행에 초단기 대출을 하는 거고요.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느 은행이 이제 영업을 하는데 내가 돈을 꾸어왔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1%의 다른 은행으로부터 빌려왔어요. 그러면 그 은행은 이 자금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 은행이 수익성이 생기려면은 대출을 할 때 1%보다는 커야 되겠죠. 1% 플러스 알파 이 정도 돼야지 이 은행에 수익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뭐 그 경제학적으로 좀 약간 어려운 용어를 하면은 뭐 은행 자금 조달의 한계 비용이다. 또는 뭐 기회 비용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그 페드 펀드 마켓에서 빌려와서 조달한 그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게 플러스 알파를 해서 대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수익이 나려면요. 그래서 이거는 은행 자금 운용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금융위기 이전에 이런 페드 펀드 마켓을 그 페드나 미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코리더 마켓이라고 그래요. 코리더라는 게 이게 저거잖아요. 이 통로, 어떤 이런 통로가 양 좌우에 벽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하 어떤 이런 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밴드 안에서 움직이게 한다 하는 거고, 제일 상단에는 뭐가 있냐면은 재할인율. 은행이 페드한테 가가지고 제발 우리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할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는 IOER. 이게 뭐냐면은 그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인데요. 요거는 그 당시엔 0이었습니다. 0%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EFFR하고 페드 펀드 타겟 레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페드에서 올리고자 하는 거예요. 페드 펀드 타겟 레이트, 이제 목표 금리죠. 목표 금리가 예를 들어 1%로 만들자. 그러면은 이 보통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FFR은 시장에서 우리가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하고 페드 펀드 타겟 레이트는 페드 펀드 타겟 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FFR은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진동을 할 거예요. 너무 떨어졌으면 바로 올라올 거고, 또 너무 올라갔으면 바로 또 이렇게 항상 이 페드 펀드 타겟 레이트, 페드에서 정해준 거를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너무 벗어나면은 페드가 개입하겠죠. 시중에 그 지급준비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EFFR이 떨어졌다. 그러면 페드가 지급준비금을 회수해서 그 페드가 가지고 있는 그 저거죠. 그 국채나 MBS를 시중에 팔아서 지급준비금을 회수하면 지급준비금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다시 그 EFFR을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페드가 계속 개입을 해왔던 겁니다. 이 금융위기 이전에는요. 그거를 그래프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에는 이자율이고요. 이자율 왼쪽에 있는 거, 그 수직축은 이자율이고, 이쪽 아래 수평축은 리저브,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이렇게 평평한 부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이상은 페드가 무한정으로 돈을 그 공급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서면은.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평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금융위기 이전에는 지급준비금의 규모가 적었죠. 그러니까 뭐 여기 150억 달러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오버나잇 RRP 요거 할 때도 몇 번 다뤘었는데요. 페드가 공급하는 그 지급준비금은 오로지 페드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페드가 원하면은 FFR을 이렇게 더 많이 공급하면은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적게 공급하면은 이자율이 여기에서 결정되고, 처음엔 여기였다가 많이 하면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적게 공급하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요걸 통해서 이 FFR 요거를 페드의 타겟 목표 금리에 되도록이면은 근접하게끔 계속 페드는 이 페드 펀드 마켓에서 이런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어땠었느냐? 금융위기 이전에 페드 펀드 마켓에서 있었던 그 목표 금리하고 실제 시장에서 은행끼리 돈을 서로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자율 사이에 그 관계를 보면은 실제 금융위기 이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뭐 대충 이런 거 하나 보면은 이렇게 피크 한번 생기죠. 요거는 9.11 때예요. 9.11 그 테러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또 생기죠. 요거는 이제 금융위기 때죠. 요거는 금융위기. 그러면 크게 봐서 이러한 큰 위기 말고는 보면은 이렇게 이 파란색이 빨간색이죠. 이렇게 보면 직선의 계단형으로 생긴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 요게 바로 목표 금리, 즉 페드 펀즈 타겟 레이트고요. 이렇게 막 촘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게 바로 시장에서 결정된 페드 펀드 마켓에서 결정된 EFFR인데 보면 이렇게 요 안에서 요걸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런 그 시스템, 우리가 통로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코리에이터 시스템. 요게 그나마 잘 작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코리에이터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여기 재할인율을 상단으로, 그 다음에 IOER을 하단으로 하는 이런 통로가 하나 생긴 거죠. 이렇게 통로가 여기에서 페드가 그 지급준비금을 줄였다 내렸다 함으로써 그 페드 펀드 타겟 레이트를 또는 EFFR이 그 타겟 레이트에 잘 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게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완전히 기본적인 이 모래든의 구조가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어떤 제일 큰 변화 중에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이 금융시장에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는 IOER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Interest on Excess Reserve. 그러니까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은행이 페드가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초과 지급 준비금만 IOER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한다면 지급 준비금 전체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했고, 그러면 이때 페드가 원했던 거는 뭐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페드는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금융시장부터 살려야 되겠죠. 그 금융시장이 마비되면은 그 전체 그 산업 전체 경제가 망가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거의 0%로 낮췄습니다. 0%나 낮추니까 이제 은행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페드가 그러면 내가 너네들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QE라는 거를 우리가 했잖아요. QE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행이 제가 QE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을 때 했던 것처럼 은행에 그 지급 준비금이 잔뜩 쌓이게 되죠. 그러면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줄게 한 거 은행도 살려주고 뭐 이제 전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은 은행 이 IOER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지불한 이자가 은행 대출 이자율의 하한선 역할을 하게끔 합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지급준비금이 QE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근데 이걸로 뭐 이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1% 페드가 이자를 지급한다고 생각하면은 은행이 이제 다른 뭐 기업이나 이런 데 대출할 때 그러면 저는 0.75%에 대출하겠어요 이러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이미 자기가 저기 페드한테 1%의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럼 대출할 바에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손실이니까요. 손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은행 대출 이자율의 일종의 하한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대출 이자 이게 IOER이면은 은행 대출 이자율이 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행 대출. 그럼 여기 이 대출 이자율에는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 간 대출해주는 그런 이자율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더 높이에는 이거는 이제 은행 간 대출일 거고, 이건 그냥 일반 기업 대출이 있겠죠. 이렇게 그 IOR 그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이자율 기준으로 은행 간 대출은 조금 더 비싸게, 그 다음에 기업 대출 또는 일반 가계 대출은 좀 더 비싸게,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뭐라고 하냐면 IOR이 맨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플로어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면은 이 IOR에 제일 가까운 거, 이게 바로 은행 간 대출해주는 그런 그 이자율인데, 이게 바로 EFFR이죠. 즉 은행간끼리 대출해주는 그거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예상을 하기는 이걸 이렇게 요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거다, 아니면 좀 더 위에 있을 거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중심 그 IOER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 예상이 과연 맞았나 틀렸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지속적으로 IOER에서 EFFR을 뺀 값이 0보다 크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0보다 작거나, 그러면 이거 플로우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요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EFFR에서 뭐를 뺀 거냐면요, 페드 펀드 타겟 레이트를 뺀 거예요. 자, 아까의 경우, 즉 GFC 이전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타겟이 있었으면은 그 목표 금리가 있었으면은 EFFR하고 이렇게 EFFR이 이걸 중심으로 진동을 했었죠. 왔다 갔다 했죠. 너무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면은 이게 타겟 금리예요. 목표 금리면은 EFFR이 여기에 있다가 또는 또 여기에 있다가 또는 뭐 여기에 있다가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현재 지금 운용되고 있는 페드의 시스템이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EFFR에서 그 다음에 페드가 타겟으로 설정한 그 목표 그 금리하고 차이를 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꽤 오랜간 이게 2018년 5월에서 2019년 1월까지니까 꽤 오래죠. 한 거의 반년 이상을 그러고요. 여기도 보면 또 마찬가지로 반년 이상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보면은 거의 한 2년간 0보다 작은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게 이 그 금융위기 이후에 페드 펀드 마켓에 뭔가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